안녕하십니까. 과학강사 오정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원 총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명과학원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문제 경향 한번 보고요. 그 다음 총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안내하는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우선은 생명과학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유전, 비유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뭐 유전은 어렵다,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많고, 그래서 학습량이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비유전은 좀 상대적으로 암기할 게 많고 쉽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비유전 같은 경우에도 자극의 전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수축 같이 계산을 어렵게 가져가거나 여러분에게 확실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맨 마지막 단원인 생태계 파트에서도 중요치 문제, 상대 밀도나 상대 빈도나 상대 피도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계산적인 능력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유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정확한 학습량을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선 보면 생명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비유전이 20문항 중에서 14문항, 총 35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비유전 같은 경우만이라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제 공부를 학습을 가져가면 35점이면 3등급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등급권이 될 거고요. 유전 같은 경우는 6문항 15점입니다. 2점짜리와 3점짜리가 이렇게 각각 되어 있는데 2점짜리라고 해서 또 무조건 쉬운 것도 아니고요. 또 3점짜리와 비교했을 때 2점짜리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의 선배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실 텐데 보통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죠. 생명과학원은 우선 30분에 있는 제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유전 6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유전을 뭐 10분 내에 15분 내에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해나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유전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 가계도나 아니면 감수분열, 다인자, 비분리, 뭐 복대립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본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강세를 가져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순서대로 푸는 경우도 있고 비유전만 빨리 풀고 유전을 푸는 경우도 있고. 자, 본인에게 맞는 방법들을 이제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 볼 건데요. 그 내용과 문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비유전 먼저 한번 어떤 경향으로 나오는지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텐데 비유전은 보통 이제는 나오는 것들이 거의 정해져 가고 있는 추세예요. 우선 제일 앞에 1단원의 제일 첫 번째 생물의 특성 부분이 있죠. 이게 올해도 1번 문제에 배치가 됐습니다. 최근에 계속 1번에 배치가 있는 편이에요. 난이도가 낮은 편이기도 하지만 1단원 중간 부분에 있는 이제 뭐 순환계, 소화계 같은 기관계의 통합과 함께 아니면 물질대사와 함께 문제를 섞어서 내는 편이기 때문에 요 1번 문제 난이도가 낮다고 해도 개념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 미루는 편이죠. 그러니까 1번은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제일 앞에 있는 특성들을 1단원 전체의 공부와 함께 융합해서 빨리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키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쪽에서는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뒤에 배치가 됐었어요. 이 부분도 학생들이 쉽다고 느껴지니까, 왜냐하면 실험들을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 가설 이렇게 들어있는 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출제가 됩니다만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즉 앞에 있는 1단원 부분은 그 다음도 보시면 이렇게 물질대사 ATP 문제, 요거는 굉장히 자주 그리고 개정 이후에 꾸준히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기관계 통합도 마찬가지. 요것들이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물질대사에 의한 대사증후군과 함께 간혹적으로 학평과 수능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파트는 조금 처음에 여러분들이 좀 바쁘시고 여러 가지 신경 쓸 때가 많을 때 요 1단원, 2단원 파트는 미리미리 좀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해놓고 다음에는 모의고사를 풀 때는 요 부분들은 계속적인 문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절대 틀리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꾸준히 나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유전에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이제는 킬러로 점점점 킬러 문제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15번에 나왔던 자극의 전달 문제는 유전만큼이나 난이도가 높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정 3년 차인데요. 작년에 2년 차까지 이 자극의 전달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나왔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자극의 전달 문제를 어디까지 깊숙하게 공부해야 됐을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평마다 좀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었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난이도를 확 높여버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 푸는데 어려움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 자극의 전달 문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깊숙한 학습량이 필요한 거고요. 밑에 있는 근수축도 마찬가지. 근수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평균적인 난이도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근수축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각각 I대, H대, 요런 친구들, A대, 요런 각각의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변화량을 보이는지 추론하는, 그래서 정확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변화량에 대한 추론을 미지수로 계산하는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경계 문제는 보통은 이제 교감, 부교감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개정 이후에 점점점 중추신경계라든지 올해처럼 골격근의 반사 문제라든지, 즉 선생님이 지금 계속 문제의 총평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해 오는 건 좋은데 점점점 개정 이후에는 그동안에 기출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학습량을 보이고 있냐, 수능과정평가원에 이 제시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수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유전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상성이나 방어작용은 문제량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문제씩 총 20문제 중에서 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 항상성 유지와 방어작용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기출되는, 그리고 병원체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꾸준히 풀어오고 학습한 친구들이라면 굳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계속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이 항상성 유지나 방어작용은 기출문제 내에 있는 내용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간다고 하면 충분히 대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비유전은 그 다음에는 이제 생태계 파트로 가는 거죠. 생태계 파트는 아무래도 2학기 기말고사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3학년으로 올라왔을 때는 유전이나 근수축이나 신경전도 부분을 계속적으로 학습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뒷부분의 생태계 파트는 학습량이 많이 적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중요치 문제, 이번에 11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11번 문제도 생각보다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와 오답률이 50%가 훨씬 넘을 정도로 오답률이 높았다라는 얘기들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 생태계 파트는 여러분들이 유전, 지금 딱 나왔죠? 유전을 공부하기 전에 아니면 유전을 공부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유전 문제만 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앞에 있는 생물의 특성, 그 다음 제일 뒤에 있는 생태계 파트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왜냐하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쵸? 그리고 학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출문제들을 보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보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문제를 풀어오고 다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조금 더 다른 문제집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전으로 가볼게요. 생명의 꽃은 유전이죠. 그죠? 유전 문제 어떻게 나왔나? 유전은 문제와 함께 한번 볼 텐데요. 우선 6번 문제에 이렇게 세포, 체세포의 세포 주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난이도 낮아요. 합니다. 2점짜리고요. 이 세포 주기, 특히 체세포의 세포 주기 문제는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유전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에서의 각각의 어떤 기간의 특징들은 당연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건 유전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니까. 이 부분에서 시간이 걸려버리면 뒷부분은 손대기가 어렵죠. 근데 요즘에는요, 추세가 이런 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특징의 개수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비유전에서 병원체나 방어작용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찾는, 연결하는 문제가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수능에는 이 특징의 개수 이런 것들을 이제 체세포 분열에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체세포 분열의 주기, 세포 주기, 여기 써 있는 G1기, G2기, M기, S기, 이 각각의 주기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특징의 개수를 딱 보고 이 특징들을 보면서 각각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 문제였고요. 자, 7번 문제는 좀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선생님이 써놓은 난이도는 중이라고 써놨습니다. 왜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나 그 다음 이렇게 대립 유전자의 X와 O를 주고 여러분들이 핵상 EN이나 N을 가지고 여기 있는 대립 유전자가 어떤 친구와 어떤 친구가 대립 유전자인지 상동염색체에 있는, 그 다음에 이 DNA 상대량을 가지고 EN과 N, 그리고 누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지를 연결하는 문제들이 개정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난이도가 높아지게 나왔고, 그래서 보통 생명과학원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꽤 많이 연습들을 하실 거예요. 기출을 통해서든 아니면 사설을 통해서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답률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유전 문제 치고는. 그죠? 많이 대비할 수 있었던 유형이지 않나 싶고요. 이 유형을 대비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당연히 어렵다고 느꼈을 거예요. 가계도나 이런 부분에만 집중했던 친구들은. 하지만 이 부분은 감수분열, 체세포분열, 감수분열 이 부분에 기본적인 게 쌓여져 있어야 유전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우선 본인이 유전이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면 이 체세포분열, 감수분열에서의 요 대립 유전자와 DNA 상대량, 이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뒤에 가서 가계도나 비분리를 접근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문제는 9번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최고난도 문제였어요. 물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이거 한번 넣어볼까 해서 맞았던 친구들은 이게 왜 최고난도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2점짜리예요. 그러니까 2점짜리니까 쉬울 거야 라고 덤볐던 친구들은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되지? 그래서 오답률이 70%가 넘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것과 독립되어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부모의 유전자형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연습을 안 했던 친구들은 하나하나 또 집어넣어 보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하지만 2점이니까 내가 이거는 맞아야 돼 이러면서 또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고요. 이 문제를 선생님이 최고난도라고 가지고 온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적어도 2가지 형질의 유전자형. 이렇게
여집합으로 문제를 푸는 기출이 있긴 했습니다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고 준비를 했던 친구들도, 그리고 여기 제시문을 보면서 부모의 연관형을 찾았던 친구들도 적어도 두 가지 형질 여집합으로 푸는 연습을 안 해봤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던, 그래서 9번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선생님은 최고난도라고 잡아본 거예요. 이제 이 여집합 문제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해서 여집합 문제들을 또 풀어낼 수 있는, 근데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풀리고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그 다음부터는 매번 이제 킬러 3 이렇게 불러서 풀기 많이 어려웠던,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답률 83.4% 1등입니다. 근데 이 문제도 오답률이 왜 높았을까 선생님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나와 있는 문제들이 또 개정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는, 이것도 2점짜리예요. 내가 이 정도는 좀 수월하게 풀고 가야 뒤에 있는 걸 하겠지, 그러고 덤비다 보니까 이 문제는 최근 개정 이후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다가 어떤 것들이 한 번씩들 나왔었냐면, 상염색체만 그려놓고 X염색체가 안 그려져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좀 눈치 빨랐던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다 그려져 있는 문제들을 풀다가 X염색체가 안 그려져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다면,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X염색체와 Y염색체 중에 하나만 그렸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한 번 더 꼬아진 문제죠. 새로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유형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번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문제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뒷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앞부분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친구들은 뭐 어차피 접근하기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17번이나 요 비분리 문제죠. 요런 것도 이제 OX가 들어가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립 유전자의 수도 요렇게 꺾어 놓으면서 아마 학생들이 요 부분까지 다다르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 연습을 하실 때는요, 시간을 너무 정해놓지 말고 문제를 읽고 풀어나가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막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유전 맨 마지막 19번 문제는 반성 복대립입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복대립 유전이 반성 유전으로 나온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난이도가 높다 라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선생님 여기다 또 난이도 중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문제가 반성 복대립이라는 걸 알아챈 친구들은 밑에 있는 이렇게 DNA 상대량 더한 값의 문제들은 물론 어려워요. 어렵지만 기존에 나왔던 형태입니다. 이 문제가 아마도 안 풀리는 친구들은 이 문제가 반성 유전, 복대립 유전이야 라는 것들을 찾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거기까지만 찾으면 기존에 나왔던 형태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개념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물론 시간은 걸렸을 것 같지만 풀 수 없는 유형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어떤 식으로 나왔고 어떻게 변형됐고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번 드릴 거예요.
아마도 초반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만 보면서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총평을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점검을 해볼 거예요. 우선 개정 이후 3년 차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비교해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비슷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멘트를 하나 써놨어요. 이제 생명과학 원 문제는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뭔가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변화라는 것이 너무 엉뚱하게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고요. 어차피 나오는 문제들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개념들도 항상 정해져 있어요. 단지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매번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가 되어 있냐예요. 빨리 풀고 스킬을 가지고 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석적인 개념이 얼마만큼 되어 있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그냥 집어넣었을 때 그 스킬에 안 맞을 경우에 내가 얼마만큼 이거를 정석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매번 나오는 유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비유전을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가 유전 문제를 푸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수축이나 신경전도, 중요치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멘탈이 흔들리면 당연히 비유전 빨리 풀고 유전 푸는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유전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다 같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략을 짤 때도요, 비유전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은 유전 공부하듯이 그 다음에 1단원, 2단원과 뒤에 있는 생태계 파트는 최대한 매번 공부할 때마다 꾸준히 암기하고 풀어주고 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 유전을 시간 내에 다 푸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총평을 드리면서 30분 동안 20문제를 다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어차피 지금 생명과학원은 1등급이 45점에서 또는 43점, 이번에는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43이나 45 사이일 걸로 보여요. 그러면 3점짜리와 2점짜리에 있는 유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깊숙한 학습을 하기보다는 나머지 부분들에서 자기의 정확한 등급과 자기의 정확한 학습량을 가져가면서 유전도 학평에 나온 중요 유형에 대해서 아까부터 계속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학습, 풀이, 그러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내가 이 문제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의 문제는 자주 틀리더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고쳐나갈까에 대한 방법론적인 게 필요해요.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생명과학 원의 등급 컷은 또 왜 낮은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많아요. 뻔한 얘기겠지만 제일 뒤에 옵니다. 그죠?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생명과학을 가장 마지막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앞부분에서 점점 이제 본인의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비킬러 부분, 비유전 부분에 대한 학습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뭐 3월 학평, 4월 학평에서 잘 나왔다고 해서 쭉 중간에 공부 안 하다가 수능 직전에 잠깐 기출문제 풀고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앞부분에서는 뭐 3월, 4월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여러분 할 게 많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다 보니까 유전 문제 조금, 뭐 근수축 조금 요렇게만 공부해 오다가 뒤에 가서 앞부분에 있는 생태계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모의고사만 풀어내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학습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다 보니까 생명과학원은
등급 컷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유전 문제에 대한 시간적 압박, 이것도 학생들이 저한테도 많이들 토로를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과학원의 학습에서는요, 유전을 다 푸는 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등급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은 비유전에 대한 정확한 학습과 비유전에 대한 정확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유전 6문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강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원 분석을 마치면서요, 이 다음 2024학년도나 요렇게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오늘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나 총평에 대한 걸 다시 한번쯤 생각하시고요. 지금 3월, 4월쯤 초반에 보고 있는 친구들, 겨울방학 때 보고 있는 친구들은 정확하게 나의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양적, 이런 시간적,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생명과학 1에 대해서 1단원부터 한번 교과서나 문제집들을 보면서 2학년 때 내가 학습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수월하게 했고 어떤 부분은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점수를 얼마만큼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장 모의고사 점수 이런 것들 따지기보다는 내가 1년 동안 타임을 딱 나눠서 얼마만큼의 학습량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6월이나 여름방학 이후에 보고 있는 친구들은 그동안 학평을 좀 보셨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학평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서 풀고 있는지 아무 전략도 없으면 안 되죠. 비유전 빨리 풀고 유전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비유전 중에서도 근수축과 신경전도보다는 우선 유전 앞부분에 있는 체세포 분열이나 감수 분열을 먼저 풀고 어느 정도 학습량을 가져가고 가져가는지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주고서 그 앞부분을 풀었을 때 나오는 점수 그 다음에 뒷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공부를 하시면 생명과학 1 부분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힘든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총평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